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일반적인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 벗어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보통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이런 데가 많이 나오죠. 항상 예외적인. 특히 우리 생물학은 예외가 너무 많아요. 또 그런 부분이 너무 재밌기도 하고 우리 힘들기도 하죠. 우리가 배웠던 멘델의 유전 법칙. 여러분들이 멘델의 완두콩을 생각해보면 뭐 예를 들어 쉽게 떠오르는 숫자도 있어요. 3대1, 9대 3대 3대1 이런 패턴들. 하지만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자, 여기 보면 이게 뭐냐, 페튜니아인가요? 네, 페튜니아 꽃이 굉장히 다양한 색깔이 존재합니다. 이건 뭐 멘델이 관찰했던 그 완두의 꽃 색깔 두 가지 이런 정도에서 이런 정도 큰 차이가 있죠. 이렇게 많은 색깔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리비전자 종류가 많은 경우가 그럴 겁니다. 불 하나 더 볼게요. 자, 그래서 어떤 종류들이 이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 전형적인 파트너에서 벗어나게끔 만들어내고 또 그들의 밑에 깔려있는 숨은 메커니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멘델의 유전 법칙은 분리의 법칙과 독립의 법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 다시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자, 여기 이번 챕터에서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어요. 자, 어떤 경우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 벗어나느냐? 먼저 자 이제 단순히 우열 관계에서 벗어나는 경우, 여러분 불완전 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도 우열 관계가 단순하지 않은 경우가 첫 번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두 번째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특징은 형질을 결정하는데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혈액형처럼 ABO 혈액형처럼 여러 개의 대립 유전자가 있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이런 걸 복대립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도 단순히 뭐 우리가 유전의 법칙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들이 같은 염색체상에 있는 경우, 이거는 여러분 연관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건 이 챕터에서 다루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연관은 9대 3대 3대 1, 3대 1 패턴에서 많이 벗어나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립유전자가 치사 대립유전자인 경우. 자, 치사 대립유전자인 경우 보통 열성인 경우가 많은데 열성 호모가 되면 그 개체는 보통 죽습니다. 그럼 그 개체가 죽게 되면 그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나타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벗어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섹스 인플루언스드, 섹스 리미티드인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섹스 링크드라고 배웠죠. 우리가 성염색체 연관 형제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혈우병이라든지 X염색체상에 있는 것들을 성염색체 연관 형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섹스 인플루언스는 뭐냐면 성에 영향을 받는 그런 뜻이죠. 보통 종성 형질이라고 얘기해요. 종성 형질. 그 다음에 섹스 리미티드는 성에 한정됐다 해서 한성 형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형질들도 존재합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표현형에 영향을 미친 유전자가 여러 개 있는 경우, 그러니까 진 리던던시가 있는 경우가 마지막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도미넌트 리세시브 이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도미넌트 리세시브. 헤테로가 됐을 때 다른 표현형을 가리게 되면 그 대립유전자가 우성이고 가려진 것들이 열성이라는 거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좀 다른 용어가 있어요. 와일드 타입과 그다음 뮤턴트 타입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와일드 타입 대립유전자에 대한 야생형 대립유전자에 대한 정의와 폴리몰피즘에 대한 정의를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리세시브 도미넌트, 즉 우열 관계가 왜 도대체 나타나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분자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좀 익숙치 않은 용어죠. 페네트런스, 우리가 침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익스프레시비티, 발현도라고 하죠. 이 침투도와 발현율 이 두 가지에 대한 정의를 잠시 후에 살펴보겠어요. 야생형 대립유전자다라는 얘기는 가장 흔한 대립유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그리고 어떤 유전자의 가장 정상적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생형 대립유전자. 그리고 보통 이런 야생형 대립유전자는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유전자인 가능성. 이것들의 산물들은 보통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단백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생형은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유전자 다형성, 지네틱 폴리몰피즘이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2개 이상의 표현형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2개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제네틱 폴리몰피즘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꽃들 보세요. 꽃의 색깔을 보게 되면 2종류 색깔이 있죠? 꽃의 색에 폴리몰피즘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색깔 폴리몰피즘 있어 없어요? 있죠. 여러분 우리 눈의 개수는 폴리몰피즘이 있나요 없나요? 눈의 개수 없습니다. 다 똑같이 2개씩이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폴리몰피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연변이 대립 유전자는 아까 와일드 타입 얼릴보다는 덜 흔해요. 덜 흔하고 보통은 돌연변이로 인해서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이런 돌연변이 대립 유전자들은요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열성 형질을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열성 대립 유전자. 그래서 보통 얘들이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기능이 없거나 아니면은 단백질이 있어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가 열성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제가 이거에 관련돼서는 저번에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 보통 loss of function, 기능 상실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 애들이 보통은 열성입니다. 자기가 뭘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정상적인 게 있으면 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정상적인 애가 얘를 덮어 씌우는 거죠. 이 특징들을. 그래서 사람이 유전 질병 중에 열성 표현형은 열성 돌연변이를 가진 그런 것들이 있어요. 페닐케톤증, 백색증, 우리가 엘바이노라고 얘기하는 엘비니즘, 백색증, 그 다음에 테이크삭스 디지즈, 샌드오프 디지즈,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낭포성 섬유증, 그 다음에 레시마니안 신드롬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대부분 정상적인 효소가 기능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것들의 질병들, 즉 엘비니즘 같은 경우에는 타이로시네이즈인데 타이로시네이즈는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중간에 관여하는 효소예요. 그러니까 얘가 기능을 못하게 되면 멜라닌 색소 합성에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염색체 2개가 있어요. 근데 한쪽은 정상적인 타이로시네이즈가 있으니까 얘가 나와가지고 그런 멜라닌 색소 만드는 과정들을 전혀 문제없이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색증은 헤테로일 때는 드러나지 않게 되죠. 그렇죠? 자, 보통 이제 이 리세시브인 경우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 정상적인 대립유전자 사본 하나가 즉 야생형 대립유전자 사본이 충분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이고요. 자, 이거는 충분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라지 PP, 라지 P, 스몰 p, 스몰 p, 스몰 p. 스몰 p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색소를 만드는 단백질에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라지 P, 스몰 p 같은 경우는 두 염색체 중에 하나만 정상적인 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어떤 효소 단백질의 종류, 단백질 양을 세포에서 측정해 보면 100%, 50%, 0%가 돼요. 0%니까 색소를 못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랑 보면 구분이 거의 안 되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50%라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예요. 예, 색소. 이런 경우에는 우열의 관계가 야생형과 돌연변이 사이의 우열의 관계가 충분히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돌연변이가 가끔가다 우성인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이제 여기 보시면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gain of function mutation. gain of function mut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기능이 미쳐버리는 거죠. 원래도 해야 되는 기능 말고 다른 기능을 갖게 되든지,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기능을 갖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것보다 훨씬 더 활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는 gain of function mutation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돌연변이 대립유전자가 정상적인 걸 압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의 헤테로는 돌연변이 대립유전자가 와일드 타입 대립유전자를 압도하니까 얘가 우성이 되게 됩니다. 이 돌연변이가요. 그 다음에 도미넌트 네거티브 뮤테이션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돌연변이 단백질이 정상적인 단백질을
그냥 돌연변이 단백질이 가만히 있을 것이지 정상적인 단백질의 기능을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단백질이 막 자기가 기능을 하고 싶어 뇌가 딱 방해를 해버리니까 얘는 하는 건 없지만 방해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정상적인 대립유전자가 발현 안 되죠. 이런 경우에도 돌연변이가 우성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haploinsufficiency라고 보는데 이 경우는 뭐냐면 아까 우리 여기 꽃잎 색깔을 보세요. 여기는 자 우리가 그 헤테로일 때 충분히 이 꽃잎 색깔을 정상적인 것과 맞출 정도로 충분했죠. 하지만 어떤 경우는 반만 있을 때 그게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반만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이제 그 사람의 경우에는 이 폴리닥틸리 다지증이 그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지증 같은 경우에는 다지증에 관련된 다지증 유전자가 보통은 얘들이 우성이에요. 우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다지증 유전자가 있으면 손가락 여러 개가 생겨요. 여러분 여러 개 생각이 안 나요. 그림 있죠 여기 이 아저씨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고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다지증은 손가락에도 생길 수 있고 손에도 생길 수 있고 발가락에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다지증이 우성인데 자 여기 가계도를 보세요. 여기 다지증 가진 사람들이죠. 남녀가 상관없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다지증에 관련된 유전자는 어디에 있어요? 상영색지상에 있죠. 그리고 다지증인데 우성이라고 하면 매 세대 증자 나타나야 돼요. 매 세대. 자 보게 되면 근데 3-1과 2가 있는데 자식들은 나타났네. 그러면 3-1, 3-2 중에 누가 다지증 대립유전자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3-2가 갖고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발현을 하지 않았어요. 다지증 유전자가 발현이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복잡한 사연이 있죠. 거기에서 나온 말이 침투도가 됩니다. 침투도. Incomplete penetrance 뭐냐? 페너트러스는 침투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침투도의 개념과 잠시 뒤에 볼 발현율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하지만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침투도는 집단, 전체 집단을 봤을 때 예를 들어 이 앞에 보세요. 이 앞에 지금 이 사람 지금 다지증 있는 사람들은 다지증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대립유전자를. 그런데 3-2 같은 경우에는 다지증 대립유전자 나와요? 안 나와요? 다지증 표현이 안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그 유전자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파퓰레이션 레벨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중에 6명만 이 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7분의 6이 얘들의 침투도가 돼요. 파퓰레이션 수준, 즉 여러 명의 여러 개체 수준에서 보는 게 침투도예요. 발현율은 뭐냐면 한 개체 내에서 이 다음 페이지에 이 익스프레시비티 같은 경우에는 한 개체 내에서 해당 표현형이 얼마만큼 심하게 좀 덜 발현되느냐 이것들이 이 익스프레시비티가 되겠습니다. 아까 침투도는 여러 개체 내에서 그러니까 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여러 개체 내에서 얼마나 증상이 나타나는지 모든 개체가 100이면 모든 그 해당 유전자를 가진 모든 개체가 모두 다 표현형을 나타낸다고 하면 침투도는 100이 되겠죠. 100%가 되겠죠. 하지만 그 중에 몇 명은 안 나타내더라.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이러면 침투도는 100%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발현율은 자 다지증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지증 유전자 아까 제가 손에도 생길 수 있고 발에도 생길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지금 침투도에 따르면 아예 표현형이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발현이 안 되는 사람. 자 오른쪽 손에 6개 돼 있는 사람, 왼쪽 손까지 돼 있는 사람, 타지에 전부 다 되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이런 발현율 자체에서 한 개체 수준에 보게 되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다지증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손가락 하나만, 저 사람한테는 손가락 2개, 저 사람한테는 손가락 2개와 발가락 하나 이런 식으로 개체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발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침투도는 여러 명에서 해당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그 표현형을 나타낼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단 수준 침투도는 둘 사이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기가 쉬워요. 그럼 왜 이렇게 불완전 침투도와 발현율의 차이가 나타나느냐? 일단은 환경적 영향이 먼저 있을 것입니다. 맨 처음.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발현되어야 될 것.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암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환경 적당히 관리하면 암 안 걸릴 수도 있죠.
그러면 침투가 안 된 거예요. 그 유전자가. 그 유전자.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집단 전체에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 어떤 사람은 암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암 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런 incomplete penetrance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 유전자의 발현을 다른 유전자가 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디파이어 진이라고 하는데 그런 유전자의 존재 때문에 그러니까 옥상옥이죠. 위에 더 높아 있는 그 얘의 발현을 조절하는 다른 유전자의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환경은 유전자 발현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통 책의 거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양적 유전학, 우리가 quantitative genetics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다루고 있어요. 보통 우리의 대부분의 표현형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가계도 시험 보거나 아니면 대부분 가계에도 나타난 표현형들은 유전자 한 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표현형들은 유전자 한 개가 아니라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유전자 여러 개, 거기에 플러스 환경까지 가미되죠. 굉장히 복잡한 패턴이 뜰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norm of reaction이라고 표현했는데 표현형의 표준 변이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표현형의 표준 변이, norm of reaction.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앞서 챕터에서 어떤 유전자 양을 갖고 있어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 유전자의 표현형이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예를 들어 페닐케톤요증, 여러분 아시죠? 이 페닐케톤요증 가진 사람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페닐케톤요증의 전형적인 증상, 멘탈 리타데이션, 정신지체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경 발달이 저해가 되기 때문에. 페닐알란이 과도하게 축적돼서 페닐알란이 변형체들이 만들면 얘들이 신경세포를 자극하죠. 신경세포를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멘탈 리타데이션, 즉 정신지체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지만 우리가 일찍 얘가 태어날 때 페닐케톤요증이 있는지를 진단한다면 이 아이에게 페닐알란이 적게 들어간 음식을 먹여가지고 취사 정도로 이렇게 쌓이지 않으면 어린 시절, 즉 뇌 발달 시기를 넘기게 되면 정상적인 아이로 살아갈 수 있겠죠. 즉 페닐케톤요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유전적으로 페닐케톤요증의 전형적인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혈액 속에서 페닐알란의 농도가 높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도 증상이라고 하면 증상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치명적인 증상, 예를 들어 이 정신지체 같은 현상들은 극복할 수 있다. 이것도 일종의 환경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페닐케톤요증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정확히 말하면 정신지체가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환경 영향이 굉장히 크죠. 자, norm of reaction은 어떤 주어진 유전자형에 대해서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보통 다양한 형태의 표현형을 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 여러분 이런 모습 되게 싫어해가지고 사실 우리 이번에 미네소타 갔던 친구 중에 원래 생물 전공을 하고 싶었으나 이런 패턴 무늬가 너무 싫어서 생물 전공을 못하겠다고 하는 이런 애가 있었어요. 딴 전공 갔습니다. 그 학생이 있었는데 자, 이걸 보면 여러분 저는 귀엽게 느끼는데 굉장히 이게 뭐예요? 우리 겸눈에 서 있는 혼눈이죠. 혼눈. 이거 혼눈의 개수를 어떤 사람이 그걸 생각한 거예요. 초파리 보니까 혼눈의 개수가 다 다르네. 뭐가 영향을 미칠까 보다가 이 사람이 실험을 한 거죠. 얘가 발생하는 도중 그 온도를 보고 한 겁니다. 봤더니 어때요? 온도에 따라서 눈의 개수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눈의 개수가 줄어드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런 패턴을 발견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애들이 되겠죠. 같은 유전자를 가진 애들을 가지고 발생 때 이런 다양한 환경 조건에 있었더니 이렇게 표현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norm of reac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표현형의 표준 변이. 그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거 누나의 색깔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누나의 이 겸눈을 구성한 혼눈의 그 개수가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밝힌 거죠. 되게 흥미로운 연구였어요. 이런 연구 저도 한번 일찍 알았으면 해봤을 텐데 별로 어렵지도 않을 거 그냥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미경 막 열심히 보고 막 세면 되니까 누나는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자, 여러분들 아마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불완전우성, 그 다음에 공동우성. 여기에 이제 오버도미넌스는 뭐냐면 초우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실 불완전 우성과 공동 우성은 서로 맥이 닿아 있지만 오버 도미넌스는 좀 느낌이 달라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불완전 우성, 공동 우성은 소위 말한 3대1 패턴에서 벗어나게끔 만들어내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불완전 우성은 무엇이냐? 정의상으로는 두 호모 사이의 헤테로가 두 호모 사이의 중간 표현형을 띠는 경우 우리가 불완전 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분꽃. 분꽃을 영어로 the four o'clock plant라고 얘기한대요. the four o'clock plant, 분꽃. 분꽃의 색상이 되겠죠. 그래서 분꽃의 red, CR 호모자이고트와 분꽃의 white, CW 호모자이고트를 교배시켜서 F1을 얻게 되면 CR, CW가 되죠. 이 경우는 핑크색을 띠게 돼요. 꽃 색깔이. 핑크색. 핑크색을 왜 띠게 되겠습니까? 이 CR, CW가 보통은 색소를 못 만들어요. CR만 색소를 만드는데 색소를 만드는 그런 단백질의 양이 절반이죠. 헤테로 같은 경우에는.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색소를 충분히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 편형을 띠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제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incomplete dominanc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관찰하기 나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 얘들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게 그냥 정상적인 dominant recessive 우열 관계일 수도 있고 incomplete dominance 관계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우리 완두의 콩 모양이 있죠. 동그랗고 이렇게 주름진 모양. 그냥 동그랗고 주름진 모양 겉으로 이렇게 딱 보게 되면요, 그냥 맨눈으로 보게 되면 동글동글 주름졌어요. 헤테로가 호모랑 똑같아요. 그죠? 라지 R, 스몰 R이 겉으로 표현이 둥글기 때문에 이거는 오버 도미넌스가 분명하다, 우열 관계가 명확하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얘를 현미경으로 관찰하게 되면 이 내부에 이 녹말 알갱이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요, 얘랑 얘의 중간 표현형을 띠게 돼요. 얘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둥근 콩과 주름진 콩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혹시? 없죠.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다른 책에 나와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스타치, 녹말이라고 하면 여러분 녹말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녹말의 구조는 곁가지를 칩니다. 곁가지를 쳐요. 녹말은 쭉 길게 돼 있지 않아요. 곁가지를 치게 되는데 이 곁가지를 치는 효소가 있어요. 스타치 브랜칭 엔자임 SBE라고 불리는 효소가 있는데 이 SBE 유전자가 사실 이 R이에요. R. SBE 유전자의 와일드 타입은 정상적으로 곁가지를 치게 만들어요. 근데 SBE 유전자의 그 뮤턴 타입은 곁가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곁가지가 안 쳐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콩이 이렇게 있으면 콩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충분히 수분을 공급받게 되면 곁가지가 안 쳐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쭉 뻗어 있는데 우리가 콩 말리죠. 콩이 이제 꼬투리에 되게 다 있게 되면 종자가 마르게 돼요. 종자가 말라야 얘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휴면기를 버틸 수가 있거든요. 마르면서 가지가 곁가지가 없으니까 얘들이 쭈그러드는 거예요. 곁가지가 있으면 얘들이 우리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크로스가 돼 있으면은 이렇게 급격하게 찌그러들지 않잖아요. 근데 곁가지가 없으니까 급격하게 찌그러들어서 이렇게 쭈글쭈글한 모양을 띠는데, 자, 헤테로 같은 경우에는 SB 유전자가 충분치는 않아요. 충분치는 않아. 하지만 그래도 곁가지가 일부가 생기겠죠. 정상적인 게 있으니까. 그래서 찌그러드는 정도가 얘보다는 얘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현미경으로 이 내부를 보게 되면 얘와 얘의 중간 표현형을 띠게 되죠. 어느 수준에서 관찰하냐에 따라서 이 수준에서는 우열의 관계가 명확하지만 여기 분자 수준에서 보게 되면 얘는 지금 중간 incomplete dominance, 즉 불완전 우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어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면 원래 그 정의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완전 우성이다, 두 표현의 중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그러니까 정의가 매우 중요해요. 모든 것은 정의에 의해서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버 도미넌스는 우리가 초우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자연 선택에 관련돼서 나온 개념이에요, 사실은. 자연 선택인데 예를 들어 두 호모자이고트 양 동형 접합자보다 이형 접합자가 가장 적응도가 높은 경우를 우리가 오버도미넌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맥락이 안 맞아요. 여러분 맥락이 안 맞지만 어쨌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그리고 이형 접합자 우세 헤테로자이고트 어드밴티지라고 하는 것과 오버도미넌스는 보통 같이 취급됩니다. 같이 불러요. 헤테로자이고트 즉 이형 접합자가 가장 잘난 거예요. 한마디로. 대표적인 예가 우리 고등학교 책에도 나와 있는 난 모양 적혈구 빈혈증 있죠. 시클셀 아네미아. 이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시클셀 아네미아는 평소에 있을 때는 이 시클셀 아네미아 여러분 아시죠? 헤모글로빈 베타를 비정상적으로 헤모글로빈 베타가 쫙 뭉쳐가지고 긴 파이버를 형성해요. 그렇죠? 뭉쳐가지고 긴 파이버 형성하면 원래 이 헤모글로빈이 동그랗잖아요. 납작하고 동그란 빵 모양이란 말이죠. 근데 그 안에 가득가득 차 있어요. 헤모글로빈 몇억 개가 이렇게 넘게 꽉 차 있어요. 근데 헤모글로빈이 베타가 산소가 적게 되면 애들이 자기들끼리 이상한 모양의 변형이 일어나고 꼬리를 보듯이 뭉쳐요. 이렇게 쭉 길게 뭉치니까 이 내부에서 기다란 선이 생긴 거죠. 그러면 헤모글로빈이 둥그런 빵에서 갑자기 쫙 찌그러진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길쭉한 모양. 길쭉한 모양이 되면 뭐가 문제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다가 여러분 헤모글로빈이 워낙 동글동글한 이유가 있어요. 모세혈관은요, 이 헤모글로빈 하나가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이 지경입니다. 간신히 막 헤모글로빈 힘들게 통과해, 막 밀치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런데 동글할 때도 이렇게 통과하기 어려운데 이게 납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길쭉하게 되면 통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꼭 그렇게 가진 않아요. 얘들이 밀고 지나간단 말이죠. 어쨌든 이 좁은 틈을 통과하다 걸려요. 이렇게 걸리면 걸리고 하다 보면 혈관이 막히거나 또 이 적혈구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가다가 터지기도 해요. 이렇게 터지기도 하니까 적혈구가 금방 다 없어집니다. 헤모글로빈 베타가 기능을 못하기도 하지만 적혈구가 금방 막 파괴되고 이러니까 살기가 어려운 거죠. 적혈 빈혈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근데 이제 말라리아 병원충이 제일 먼저 간세포를 타겟으로 삼아요. 여러분들 동물 분류 시간에 배웠지만 기억은 나지 않는 그 그림을 떠올려 보시면 간세포를 타겟 삼아서 간을 막 터트리면서 나와요. 그 다음에 타겟 삼는 게 바로 적혈구입니다. 적혈구를 타겟 삼아서 적혈구를 막 감염시키고 터트리고 나오면서 이제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말라리아의 주증상이 나타나요. 막 추위 떨고 막 이런 증상들. 자, 그런데 정상적인 헤모글로빈 경우에는 얘들이 들어가서 막 분열하고 이런 시간이 충분해요. 근데 얘도 문제가 있는 헤모글로빈이 있어요. 얘들이 갑자기 쫙 찌그러져요. 그러면 잘 터지죠. 얘가 충분하게 번식을 해야 되는데 그 번식하기 전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얘들은 자기의 그 생활사를 완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 증상이 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일종의 컴프로마이즈가 이렇게 생기죠. 타협이. 하나는 자, 이쪽 극단은 이거죠. 정상적인 헤모글로빈 산소 운반 잘해요. 그죠? 그러니까 홈으로 돼 있는 애들은 정상적인 헤모글로빈 홈으로 돼 있는 애들은 베타 정상적인 거 돼 있는 애들은 산소 운반 좋아요. 하지만 얘들은 뭐가 나빠요? 말라리아가 들어가서 번성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쪽 양극단.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홈으로 갖고 있는 애들은 어때요? 얘들은 산소 운반이 거의 안 돼요. 대신 이제 뭐죠? 말라리아가 들어올 수 없죠. 너무너무 산소 운반을 못하니까 얘는 빈혈증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그 개체가 살기 어렵죠. 자, 이 양극단인데 그 중간에 헤테로인 경우는 뭐냐면 이 헤테로인 애들은 적혈구 모양을 비교적 잘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 애들보다 훨씬 더 이 말라리아의 내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 운반 능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말라리아 내성이 있기 때문에 이 헤테로를 가진 애들이 그 헤테로를 가진 개체들이 말라리아가 있는 환경에서 가장 잘 살 수 있어요. 자, 이 경우 이제 헤테로를 가진 개체가 가장 잘 나가죠. 자, 쭉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말라리아 레지스턴스를 가진 이 헤테로 HBA, HBS, HBA 이 두 편형보다 훨씬 더 적응도가 이 편형이
이 표현형보다 훨씬 더 정도가 좋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굳이 필요 없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9대 3대 3대 1, 뭐 3대 1 패턴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복대립 유전자. 대립 유전자가 여러 개 있는 경우, 3개 이상 있는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은 ABO 혈액형입니다. 자, ABO 혈액형에 관련된 유전자는 도대체 무엇이냐? ABO 혈액형과 관련된 유전자는 글라이코실 트랜스포레이즈라고 하는 효소입니다. 글라이코실 트랜스포레이즈. 글라이코실 트랜스포레이즈는 뭐냐면 원래 이 적혈구의 세포막에 적혈구에 인지질들이 막 박혀 있죠. 그럼 인지들 위에 당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당이 붙어 있는데 이 당의 끝부분에다가 특정 당을 붙여줘요. 그 효소인데 바로 이 글라이코실 트랜스포레이즈예요. 자, 그러면 세 가지 표현 그 대립 유전자 존재합니다. I 대립 유전자가 있고요. IA가 있고 IB가 있어요. 스몰 I 대립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얘는 기능이 고장난 애예요. 기능이 고장난 애. 그러니까 얘는 붙여요, 안 붙여요? 당 끝에다가 새로운 당을 안 붙여요. 그 다음에 IA 같은 경우에는 맨 끝에다가 N-아세틸 글루코사민, 자, 당의 변형체입니다. 질소가 들어있는 당의 변형체를 붙여요. IB 같은 경우에는 맨 끝에다가 뭘 붙이냐면 갈락토스를 붙입니다. 그래서 IB는 B 안티젠, IA는 A 안티젠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A형이라고 하면 IA, 뭐 예를 들어 IA하고 IA 또는 IA 스몰 i를 가진 유전자형이 A형이 되겠죠. A형들은 왜 A형이냐면 일단 이 엔티전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혈액 그 적혈구에 A 엔티전을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면역과 관련된 걸 공부해봤으면 알겠지만 우리가 발생 초기에 자가 항원에 대해서는 자가 항원을 공격하는 B세포나 T세포들은 어떻게 해요? 없애죠. 걔들을 에이팝토시스 시켜버려요.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A형인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 A를 공격한 항체나 항체 이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걸 없애버리니까. 자기 거니까. B형도 역시 마찬가지죠. A, B형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A, B형인 경우는 IA와 IB를 다 갖죠. 그러면 A도 공격하는 항체도 없고 B 공격하는 항체도 없어요. 그래서 A, B형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혈액형을 수혈받아도 자기가 공격한 항체가 없으니까 수혈받을 수가 있어요. O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어요. O형은 없기 때문에 A형을 공격하는 B를 공격하는 항체를 다 갖고 있어요. O형은 자기 혈액형 외에 수혈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적혈구 위에 당이 붙어 있는데 기본 당이 이렇게 있고요. 그 끝에다가 자, IA는 N-아세틸 갈락토사민을 붙이고요. 이렇게 이 파란색이 붙어 있죠. 그다음에 IB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갈락토스를 붙여요. 그래서 이 안티전 A와 안티전 B를 만들게 됩니다. 자, 설명을 다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종성 유전과 한성 유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 경우는 성에 크게 좌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섹스 링크드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X 염색체상에 있는 거고요. 이건 X 염색상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사실 상관없어요. 상 염색체에 있어도 좋고 성 염색체에 있어도 돼요. 하지만 성에 의해 강력한 영향을 받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섹스 인플루언스는 무엇이냐? 종성형질은 이거는 남성과 여성, 수컷과 남성에서 같은 유전자형이 헤테로가 뭐 이렇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헤테로가 뭐 우열의 관계가 다른 경우를 얘기해요. 사실 이 경우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에서 우열의 관계가 달라지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SCSC인데 이 SCSC는 소에서 지금 여기 소 작은 귀여운 뿔 보이시죠? 이거는 정상적인 뿔이 아니라 스커라고 하는 이상한 뿔이에요. 스커라고 하는 뿔인데 가끔 이런 표현형을 가진 애들이 나타나요. 그거에 관련된 유전자가 바로 SC가 되겠습니다. SC. 그래서 SC를 홈으로 가진 애들은 남컷이든 수컷이든 둘 다 SC 스커를 가져요.
그런데 이제 SC가 헤테로인 경우가 문제죠. 이거를 가진데 수컷 같은 경우에는 이 표현형이 이걸 갖게 되는데 암컷은 이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암컷에서는 스몰 SC가 우성인 거예요. 수컷에서는 라지 SC가 우성인 거예요. 이렇게 남성과 여성에서 우열 관계가 뒤바뀌는 형질을 우리가 종성 형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성 형질은 한 성에만 제한돼서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이건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남성과 여성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 있죠. 외부 생식기. 남성과 여성이 극명하게 다르죠. 그죠? 이런 건 한성 형질이에요. 외부 생식기. 또 내부 생식기. 여성에는 난자가 있고 남성에는 정소가 있어요. 여성에는 난소가 있고 남성에는 정소가 있어요. 이것도 한성 형질이 되겠어요. 한 개체에만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새에서 보면 자, 새 수컷과 암컷 같은 경우에 새 수컷 같은 경우에 이 꼬리 깃을 보세요. 굉장히 화려하죠. 이런 경우 이것도 꼬리 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건 한성 형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사 대립 유전자가 있죠. 치사 대립 유전자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치사 대립 유전자를 가진 치사를 호모자이거트로 갖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개체가 그 다음 세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3대1, 9대 3대 3대 1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냥 얘만 볼게요, 얘만. 야, 이게 이제 맹스 캣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인 고양이랑 다른 점은 뭐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거. 맹스 캣. 우리가죠. 얘들 척수를 만드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됩니다. 척수. 근데 이 맹스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척수를 만드는 유전자 이걸로 호모로 갖게 되면 죽어요. 얘는 헤테로로 가진 개체예요. 헤테로로 가진 개체. 그러니까 호모 열성 호모를 가진 애들은 죽어서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 표현형은 몇 대 몇으로 나타나겠어요? 1대 2로 나타납니다. 정상적인 애들, 그죠? 그 다음에 헤테로를 가진 애들, 그다음에 호모로 가진 애들은 죽어서 안 나타나니까 1대 2 이렇게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3대 1 패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1대 2대 1 뭐 이런 거 벗어나게 되고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찍 죽어버려요 이게. 일찍 죽어버리고 얘들은 이제 그 헤테로, 그 다음에 스몰 mm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그런 고양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대 1 이런 패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 이건 치사 대립 유전자에서 이런 패턴이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플레이오트로피는 하나의 유전자가 여러 개 그러니까 표현형이 관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플레이오트로피라고 합니다. 다면 발현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면 발현. 예를 들어 여기 한번 봅시다. Cystic fibrosis라고 하는 거는 이게 유전자가 뭐냐면 하나예요. 유전자는 뭐냐면은 이 CFTR이라고 하는 유전자인데 얘는 멤브레인에 있으면서 Cl-이온을 통과시키는 수송하는 통로 단백질이에요. 자, Cl- 통로 단백질 얘를 이제 이 통로 단백질인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뭐냐면 Cl- 너무 과도하게 나간다든지 이런 이온 밸런스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CFTR 유전자가 발현되는 곳이 여러 곳이에요. 폐에서도 발현되고요, 우리 소화관에서도 발현되고요, 우리 피부에서도 땀샘. 그러면은 같은 유전자지만 표현형이 다 다르게 나타나죠. 폐에서 발현될 때는 폐에 굉장히 많은 점액질이 쌓이게 됩니다. 호흡을 못해요. 사실은 이런 그 낭포성 섬유증 걸린 사람들이 죽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 폐에 점액질이 쌓여서 기체경화를 못해서 죽습니다. 호흡을 못해서 죽어요. 자, 두 번째, 피부에서 있는 경우에는 땀을 정말 많이 흘립니다. 특히나 땀을 많이 흘리는데 그 땀의 그 짠맛이 굉장히 강한 땀이 나요. Cl- 계속 막 분비가 되니까. 또 우리 소장에서는 얘들이 계속 분비가 되니까 소장에서 막 설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고요. 또 우리 이 남성의 마스 데퍼런스가 정관이죠. 이 정관은 정자가 성숙하는 곳이에요. 정관을 통해 가서 그러니까 정수에서 정자가 만들어지지만 정수에서 정관이 이렇게 정관을 타고 몇 줄을 흘러야 정자가 성숙을 했는데 여기에 이온 밸런스를 무너뜨려요. 여기에 있는 채널에서. 그러면은
정자가 성숙하지 못해서 결국은 불임이 됩니다. 그 남성은. 그러니까 불임도 되고 아주 땀도 흘리고 뭐 폐 점액도 쌓이고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죠. 유전자는 하나지만 이런 경우를 우리가 플레이오트로피라고 얘기를 하죠. 마지막 섹션입니다. 진 인터랙션. 여러분 그 진 인터랙션 관련돼서는 상위라고 하는 개념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일반 그 세포생 분쇄생이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봤죠. 상위 에피스테시스. 상위는 한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보다 상위에 있는 거예요. 다른 유전자의 발현을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어떤 이 진 인터랙션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상위이긴 하지만 컴플리멘테이션, 상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modifying gene, 다른 유전자를 변형시킨 유전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가 여러 개, 똑같은 기능을 하는 유전자가 여러 개가 있는 진 리던던시도 있습니다. 그래도 에피스테시스가 제일 중요하죠. 자, 그림을 보면 설명할게요, 제가. 자, 스윗피라고 하는, 스윗피가 뭐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꽃 색깔을 보세요. 자, 이 스윗피인데 흰색이 뮤탄트 타입이에요. 자, 흰색과 흰색을 교배시켰더니 어때요? 정상적인 와일드 타입이 나왔어요. 뮤탄트 교배시켰더니. 이럴 경우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하죠? 아, 이 부족한 애 둘이 만나서 정상적인 애를 만들어냈구나.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상보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얘도 부족한 부분, 얘도 부족한 부분. 나중에 이제 유전자는 분석해보니까 라지 cc, 스몰 pp예요. 얘는 스몰 cc, 라지 pp예요. 그러니까 라지 c가 여기 얘들이 이제 더블 헤테로자이거트가 되면 라지 스몰 c를 라지 c가 커버해서 정상적인 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스몰 p도 라지 p가 커버해서 정상적인 게 되니까 두 개의 부족한 돌연변이들이 모여가지고 정상적인 표현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가 상보라고 해요. 자, 그리고 같은 이걸 가지고 보게 되면요. 얘들은 자, 이 F1을 자가 수정해서 교배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스몰 cc든 라지 스몰 pp든 이런 스몰 그러니까 열성의 호모가 돼 있는 것들이 무조건 하나씩이라도 존재하면 스몰 cc, 스몰 pp, 스몰 pp, 스몰 cc 이렇게 돼 있기만 하면 얘들은 돌연변이 표현형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C하고 P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C하고 P는 둘 다 이 꽃잎의 색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이에요. 그 효소, 유전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색소를 만들려면 C와 P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스몰 pp. 스몰 pp라고 하면 P가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비정상이죠. P 단계가 생략된 거예요. 이런 경우를 상위라고 얘기합니다. 상위. 유전자 하나가 예를 들어 얘가 열성 호모가 되면 다른 유전자를 막아버려요. 다른 유전자의 발현을. 마찬가지죠. 서로가 상위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상위 관계에 있는 거를 보게 되면 보통은 자 색소를 만드는 과정에 여러 단계가 있는데 얘가 엔자임 C가 첫 번째 단계, 엔자임 P가 두 번째 단계를 관여한다고 했을 때 한 단계라도 대체 경로가 있지 않는 한 단계라도 막혀지게 되면 이 색소가 제대로 된 색소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상황입니다. 자, 진 리던던시는 한 유전자가 여러 개, 동일한 기능을 하는 유전자가 우리 염색체에 여러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염색체가 여러 개 존재하는 메커니즘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유전자 중복이 있겠죠. 유전자 중복돼서 이 염색체에 있던 거랑 똑같은 거의 기능을 하는 애가 다른 염색체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내가 인위적으로 일단 지금 A와 B라고 유전자가 똑같은 표현형을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근데 내가 사람들이 A만 알고 있어. A를 낙가시켰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현형이 나오네, 정상적인. 이렇게 되면 이 A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B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경우는 우리가 예상한 표현형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A를 지금 스몰 a로 다 바꿨어요. 예를 들어 스몰 a 돌연변이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정상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몰 b를 없애도 정상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a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우리가 돌연변이 표현을 만들려면 a와 b를 모두 다 낙가시켜야 돼요. 그래야 돌연변이 표현이 나타납니다.
우리 염색체는 너무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우리 염색체는요. 수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일정 부분이 계속 카피돼가지고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염색체는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다 알기는 좀 그리고 사람마다 염색체 모양이나 이런 부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일 없다고 보장을 못해요. 자, 이런 어떤 진 리던던시의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보면 이건 냉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냉이 우리 봄채소 유명하죠. 이 냉이의 종자예요. 자, 냉이의 종자인데 이 냉이의 종자가 T와 V가 사실은 이 냉이 종자의 모양을 결정짓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유전자예요. T와 V가. 그러니까 스몰 TT, 스몰 VV가 되면 우리 쌀 모양처럼 이렇게 그런 타원형의 이 타원형의 종자가 되지만 그냥 이런 더블 호모자이고트가 아닌 정상적인 게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은 얘는 삼각형 모양의 종자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16가지 조합이 나올 수 있죠. 여러분 이 T와 V의 조합이 유전자형이 그 중에 스몰 TT, 스몰 VV만 이게 길쭉한 모양을 나타내고 나머지 15개는 정상적인 삼각형 모양의 종자를 나타내게 돼요. 그렇죠?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